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획TV입니다. 제가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저는 이제 뭐 동영상도 좀 많이 보고요. 책은 생각보다 많이 못 봤고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약간 더위를 먹어서 컨디션이 좀 난조를 보인 것도 있고 해서 좀 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읽는 책이 이 돈의 세계사라는 책을 보는데, 돈이 어떻게 생겼고, 돈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돈의 세계사. 이제 저도 돈의 본질 가치에 대한 얘기를 뭐 띄엄띄엄 알고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보는데,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고대 이제 철학자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한 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돈에 대한 그 철학자죠.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얘기한 거의 요지는 그겁니다. 돈은 이제 교환의 가치다. 교환하는 수단. 문물 교환인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뭔가 보증해주는 이런 교환의 수단일 뿐이지, 돈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행위.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이자를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이 이자를 받는 행위는 한마디로 사악한 거다.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의 정의를 내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교환이나 이러한 걸로 사용이 돼야지, 돈을 통해서 이자를 고금리를 받고 이런 거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는 이 돈의 본질 가치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인간의 탐욕과 맞물려서 이자 장사를 하게 됐죠. 결국 이제 고대 철학자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고성 그러한 문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여기 가슴에 남고요. 또 돈은 뭐가 있죠? 우리가 이 돈의 발생과 이 돈을 봤을 때, 돈은 이제 주화나 이러한 그 주화였을 때 뭐 금전이나 뭐 은으로 만든 은전도 있겠죠. 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금과 은 또는 은과 동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이제 그 방법들로 만든 이제 주화가 있는데, 동전이죠. 이런 동전들은 이 자체로도 가치를 저장하죠. 가치 저장. 그죠? 가치를 저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화폐, 종이화폐는 가치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종이화폐 자체가 그거를 팔았을 때, 그냥 물건으로 팔았을 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물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데서는 이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가치가 저장된 금이나 은, 동, 이런 걸 통해서 만들 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화나 이런 걸 쌓아뒀던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쓰게 되죠. 뭐 병사들 월급이나 뭐 전쟁 비용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좀 더 이제 물론 은행이나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지만 이런 가치가 없는 화폐, 위변조가 가능한 화폐를 찍게 되죠. 화폐. 그렇죠. 화폐는 종이지 뭐 그게 자체적으로 가치 저장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종이는 휴지 조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 나라가 망해도 금으로 만들거나 음으로 만든 그런 돈은 그 나름대로 가치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저장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어쨌든 뭐 큰 뭐 대공황이든 대침체든
뭔가 자본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달러 지폐 자체가 근본이제 금과 연관돼서 금의 수량만큼 금과 이제 교환하는 그 수치가 있죠. 그 계량적인. 그래서 이 달러가 근본이제였을 때는 인플레가 발생을 안 합니다. 인플레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라버렸죠. 결국엔 미국의 이제 재정이 빵꾸 나면서 금을 더 이상 나가는 달러만큼 금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근본이제를 없애면서 자국의 그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자국의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돈을 발행하게 했죠.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서. 그 대신 나라와 나라끼리에는 환율이라는 일정 그 기준에 따른 돈을 교환하는 그러한 이제 환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남미나 이런 데는 한때 뭐랬죠? 특히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은행이 뭔가 보증을 하면 되니까 돈이 필요하면 막 찍어대는 거죠. 막 찍어대는 겁니다. 뭔가 연계되는 금에 찍어대는 화폐에 따른 금을 쌓아둘 필요도 없고 그냥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서 찍어대다 보니까 이거를 세계적으로 통제하는 게 뭐죠? BIS 같은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든 IMF든 이런 데들에서 그 대신 경고를 주죠. 니네들 그렇게 찍어대면 국가 신용도 하락된다 막 이러면서 인플레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인플레. 그죠? 그 인플레는 이게 뭐죠? 지극히 자기적인 거.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인플레는 절대 개인이나 아니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돈을 계속 무제한 찍기 때문에 생기는 뭔가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그래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 인플레는 발생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플레의 목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좀 지금도 시작됐을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환율도 걱정되지만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조세를 거둘 만한 수입이 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현재도 조세는 계속 몇백 조씩 올해는 150조 정도 빵꾸가 나는데 과연 이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재정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죠? 그럼 돈을 결국 그냥 중앙은행에서 보증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찍어내다 보면 인플레가 신용등급 하락이 되고 그러면서 돈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무제한으로 계속 자신의 캐파만큼 찍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찍어대면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참혹해진다. 자, 그 시그널이 뭐가 나왔죠? 그 시그널로 나온 게 이거죠. 자, 이제 9월 10일 날 나이스 신용평가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다. 신용평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중국 공급과잉 심화와 크레딧 리스크. 우리나라의 이 중요한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 전지 등이 다 중국의 공급과잉에 노출돼서 다 폭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폭망하고 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길게 얘기는 못하고요. 왜냐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자, 그럼 이제 쭉쭉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넘어갈 거는, 이거죠. 중국이 공급 과잉을 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재고와 수출이 증가하는데 재고가 계속 늘죠. 수출도 늘다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를 외국 애들도 얘네들이 그냥 엄청난 설비를 만든 거야. 이 배경이 된 건 뭐였죠? 그래서 지금 재고가 자신의 국가에서 소화를 못해. 내수도 침체라서. 그래서 이걸 외국으로 자꾸 저가로 떨이를 치는데 외국에서도 우리 산업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죠. 그래서 독일의 1, 2위, 그건 지금 2위 자동차 회사인데
그게 중국의 이런 BYD나 이런 데서 덤핑을 치면서 독일의 저기 폭스바겐이 지금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또 현대차나 이런 데도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내용을 보면요. 요거죠. 부동산이 침체가 됐어. 얘네도 콘크리트 경제도 우리나라를 쫓아해서 아파트를 엄청 많이 져서 그걸로다가 GDP나 생산을 유지했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근데 이게 침체하고 이제 다 폭망했죠. 그래서 이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 제조업, 설비 투자를 엄청 했단 말이지. 제조업을 해야지만 일자리라도 남아돌고 민심이 좋겠죠.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급속히 감소했어.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부동산은 폭망했는데 제조업은 그냥 막 갖다가 대출을 막 해주는 거야. 얘네도 지금 돈을 막 찍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 거기다가 외국인 직접 투자는 폭망이야, 폭망. 다 빠져나갔어. 자, 소비자, 내수도 다 죽었어, 내수도, 중국이.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돌파한다?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설비.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뭐가 생각나? 대공황이 생각나죠? 과잉 생산. 대공황의 원인은 뭐죠? 과잉 생산, 과대, 그러니까 제조 설비. 그죠? 과잉 생산과, 그러니까 생산물이 과대로 많이 나오고, 제조 설비까지도 과대로 투자를 한 거야. 일단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돈도 지네 돈으로만 하고 있어. 소비는 안 돼, 내국에서. 소비는 안 되니까 외국으로 지금 계속 펌핑해. 그러니까 외국은 뭐래? 관세를 한 거지, 관세. 저기 개도국이나 이런 데는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먹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런 동남아나 신흥국가는 먹고 있어. 우리나라 다 밀리고 있어. 그렇지만 이 유럽과 미국은 관세를 세우지, 관세. 그래서 10%였던 게 40.8%까지 전기자동차인가? 그것도 막 올리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수에 우리나라 자국의 산업이 다 망하게 생겼어. 이 6개 산업. 자,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 조사해보니까. 자, 결과물이 아주 골때래요. 중국 고잉 공급 과잉으로 수급 전망, 중국 수출 경합 증가로 실적 저하에 대해서 철강, 석유화학,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굉장히 알짜예요. 이거 다 태양광,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 전지가 수급 전망이 다 불리해요. 부진. 그죠? 다 부정적이죠. 안정적은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다 개소리야, 내가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일 뿐이지. 다 불리, 수급이. 한마디로, 제품의 품질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덤핑을 친단 말이지, 덤핑. 중국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외국으로 막 밀어내는 거지. 지금 세계가 공황에 들어가기 일부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세계적인 침체, R이 왔잖아, R. 돈들이 없어.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걸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도입해야 돼. 금융지주 은행들 건전성 관리 비상. 그죠? 연말부터 시행, 충당금을 더 써야 돼. 충당금이 여기서 더 써야 돼. 결과적으로 만약에 8%를 쌌다. 그러면 앞으로 13%를 은행에다가 참고 은행 금고에 그러니까 완충 자본이라는 거는 만약에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8%만 싸면 되는데 자기 자본에 근데 이걸 13%까지 올리면 유동성이 축소되죠. 5%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금액이 굉장히 크죠. 고스란히 실적 감소로 이어져 부담 증가. 그죠? 잘하면 이걸 못 채우면 사람 부도도 날 수 있는 거야. 제2금융권은. 그래서 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도입하는데 또 한번 내용을 보죠. 자, 이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작년에 이 5월 24일, 2024년 5월 24일부터 사실은 이제 대출을 줄이려고 시행을 해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뭐 1% 상향하기로 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자본금의 몇 프로를 1%를 더 상향한다. 벌써 돈이 유동성이 축소하죠. 이렇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부과를 2024년 5월 달에 했어. 근데 이걸로 안 되니까 12월에는 이제 완충 자본,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라는 더 높은 그러한 스트레스 DSR처럼 더 높은 고강도의 한마디로 대출 규제를 하는 거야. 규제. 이건 규제야, 규제. 자, 그럼 또 기사를 하나 또 보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스트레스 완충 자본에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요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좀 컨닝해 온 거예요. 요 내용을 잘 보시오, 요 내용.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 이게 2023년 5월에 부과한 거고, 요거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더 강도 높은 거, 금융권에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1%가 아닌 거의 3, 4% 정도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사들을 보면 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은행별로 그 차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 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나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했을 때 금융기관은 조달 비용, 돈을 어디서 뭐 단기로든 장기로 꼬을 때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가 있는 대출을 축소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죽이는 거야. 이제 마탱이가 가는 거라고. 대출은 나갔는데 대출을 흡수해야 돼. 완충 자본을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나간 돈을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잘 안 나가고 되려 대출을 회수해야 되고 대출 금리는 상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대출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는 게 이 이유야. 스트레스 완충 자본 때문에. 그래서 대출 한 사람은 대출금리 떨어지는 거는 장난치는 것밖에 없다. 결국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른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대출한 사람은 헬게이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뭐 이제 내년에 바쁘게 내년까지 갚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다들 이렇게 대출을 지는 건데 문제는 뭐죠? 30년, 40년짜리들이 이제 미쳐나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30년, 40년을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탱이 가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 오늘 나온 기사예요. 고금리 시대, 어제 나왔군요. 고금리 시대 저문다지만 가계빚 비상, 서민 급전 창구 마른다. 그죠? 이게 다 근본적인 건 뭐죠? 완충자본 때문에 그래. 완충자본. 리스크, 상계해야 될 돈들이나 그 위험에 처한 돈을 못 갚을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그 완충 자본을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완충 자본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금융기관은 자신 자본금 대비해서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서 막 8%였던 게 11%, 막 13%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고 대출 금리를 올려야지만 금융기관이 수익이 그나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상승세 아예 취급받는 것도 그죠? 계속 이제 대출이 나갈 필요가 없어. 이미 포획됐어. 포획 끝났어. 더 이상 포획하기에는 무리야. 3, 40년 포획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늘릴 필요가 없어. 되려 부실한 애들을 빨리 정리해야 돼. 금관원, 롯데, 현대, 우리카드사의 카드론 한도 조절 요구. 그러니까 이제 금관원이나 이런 데서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쪼을 수밖에 없어. 저런 제도, 저게 다 이제 그 바젤3에서 나오는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기사도 보시면 어떻게 살지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많다. 영끌 올인하다 빚더미에 오른 40대. 그래서 부채가 소득보다 2.5배가 많다. 그렇죠? 어떻게 살죠?
우리 국민 평균적으로 보유한 대출 잔액이 연간 소득의 2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에 받은 자료죠. 그래서 빚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까. 그래서 40대가 제일 많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데 보면 뭐 30대 이하 LTI 지난해 1분기 238.7%에서 1분기 239%로 40대 역시도 뭐 253.5에서 253.7, 60대도 거의 200%가 넘으니까 2.5배, 자기 진의 연봉의 2.5배 이상 빚이 다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하게 떠들었지만 결국 중국,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하는 중국의 6개 분야는 폭망했다. 거기 관련된 주식은 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뜨는 이유도 그나마 수익 구조, 약은 먹잖아요. 아파도 경기가 안 좋아도.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뜨는 이유도 그거고. 나중에 이제 제약바이오나 뭐 원전은 그 미국과 그 뭐죠?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그거가 좀 잘 해결이 되면 원전도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방산이나 또 아니면 이 식음료 이런 것들, 그죠? 주로 식음료, 먹거리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계속 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에너지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나머지 아까 저 6개 품목 얘기했죠. 중국과 겹치는 이 업무,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알짜배기였는데 이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수익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자동차부터 해서 태양광, 그죠?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래서 중국의 특히 또 이 과잉 생산과 이 과잉 생산과 과잉 재고, 과잉 설비, 막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계를 지금 공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죠? 그걸 팔리지도 않는데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망하는 기업이 없죠. 그런 기업에 계속 뭘 대출을 해주니까. 여기 중국이 핵폭탄을 키우는 겁니다. 언젠가 저 악재, 저 폭탄이 뻥 터지면 세계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중국 차트 보면 중국 차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상해 종합. 그죠? 제가 뭐, 저번에도 이제 유료연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중국 주식 차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같이 이런 상승장에도 미국의 어제 이제 금리 0.5% 빅스텝을 했는데도 중국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갭 정도 메울 줄 알았는데 이 갭을 메울까 말까 합니다, 지금. 그죠? 자, 삼성전자는 왜 이럴까 하면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팝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래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내내 팔아요. 한 달 내내. 파는 양이 계속 늘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존, 아니면 뭐 왕서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본의 뭐 혼마나 뭐 그런 애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보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안 좋다. 그렇죠? 기사들도 안 좋죠?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인력 관리나 이 기술 관리가 안 돼요. 다 중국으로 도망가고 팔아먹죠?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개발하면 중국 자르고 이러면 중국 가서 또 막 가서 비벼대죠. 네. 그래갖고 인력 관리나 기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 되게 안 좋게 보죠. 이거 삼성전자 지금도 높은 가격이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4분의 1을, 코스피의 4분의 1을 담당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계속 되는데, 종합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반등은 나옵니다, 조만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등 나올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 반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을 기대하죠. 외국인은 계속 팔아요. 왜 파는지 몰라요. 자, 종목 빨리 볼게요. KBI 메탈, 구리 관련주인데, 얘가 오늘 반등 나올 줄 알아서 반등이 나왔죠. 계속 조정이었는데. 그죠? 반등이 나올 줄 알아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좀 보죠.
그런데 이런 차트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주봉은 괜찮죠. 주봉은 이제 다시 상방으로 틀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죠? 이제 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는 왠지 수렴 예술이라면 좀 더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KBI 메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시총도 뭐 비싸지 않고요. 구리 관련주, 예, 뭔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시세가 나오려면 조금 더 횡보하다가 주봉상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크게 가겠죠. 이걸 뚫고서, 그죠? KBI 메탈 죽은 주식은 아닙니다. 네. 자, 유한양행 실적이 좋고 신약이 지금 미국에 등록되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갔습니다. 이게 속임수죠, 속임수. 여기까지 눌렀다가 빵! 그죠? 속임수죠. 요 최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얘는 5일선을 찍으면 또 간다. 계속 쌓아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얘는 조정 주면 들어가야 돼. 이게 싸다는 거. 지금 신약의 효과가 아직도 남았다 이겁니다. 유한양행 더 가요. 더 갑니다. 저점에 계속 모아가면 이런 주식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죠? 월봉도 보십시오. 5일선 근처까지 온 다음에 이걸 이제 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갑니다. 또 가. 자, 여러분들이 월봉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하락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쏟아지지만 상승은 위로 솟구친다. 이렇게 기울기가. 그러면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여기를 뚫면서 이 지지선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여기를.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지지선이 엄청납니다. 여기까지 빠질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뭐 신약이 뭐 빠꾸당하거나 뭐 신약에서 뭐 문제성이 발생돼서 누가 뭐 안 팔리지 않는 이상은 얘는 우선은 여기까지 찍고 빠져도 빠진다. 더 가요, 더 가. 한 20만원 봐요, 20만원. 20만원 보입니다. 유한양행 저점에 사세요. 자,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올릴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2000년부터 계속 한 얘가 7점 몇 프로 정도 매년 수익을 냈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사야 됩니다.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자, 제가 차트가 수상했다고 했는 3일제약. 이거 3분은 저 후원해줘야 되는데, 산 사람이 없나 봐.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죠.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지지선이 나왔잖아요. 지지선. 그 다음에 계속 가죠. 하루도 양봉이 아닌 날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왜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지? 3일제약을 봐봐.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올려, 계속. 그죠? 제가 여기 때도 얘기하고 여기 때도 계속 얘기했죠. 틈틈이. 자, 3일제약은 베트남의 CMO 의약품 생산 공장을 크게 져요. 그래서 그 베트남 시장도 가고 뭐 그래서 회사가 시총이 싸잖아. 그래서 매출이 급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3일제약이 엄청나게 간다. 그죠? 3일제약이 그 공장, 베트남 공장이 연말 12월쯤에 완공이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올렸다 뺐다 하면서 올리려고 한다. 왜 그러냐? 베트남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 그 약에 대한 뭔가 그냥 생산을 해주는 그런 거에 의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겠죠. 베트남 시장 쪽도 가고. 그래서 3일제약은 미리 올리는 거다. 12월 때는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갈죠. 여기까지 12월. 근데 이렇게 그냥 가겠어? 눌렀다 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가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저점에 들어가시라는 거 계속. 요번에도 저점이 나오죠. 그럼 들어가면 돼요. 12월까지 간다. 3일제약 저점에 매수해라. 네,特권증권이 이제 법제화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핑거가 오늘 또 급등했어요. 핑거 두 가지 주식이 있는데 핑거는 그래도 이제 다시 반등을 주려고 그러죠. 요건 애매해요. 바로 안 올립니다.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횡보시키거나 좀 하락시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이 선을 뚫어야 돼. 이 선을 뚫어줘야지만 그나마 믿을 수 있어요. 이 힘을 뚫어주면 갈 확률이 높다. 핑거 아직은 모르겠다. 핑거 같은 경우. 풍산 구리 관련주면서 방산 관련주 역시 재무가 좋고 그래서 다시 반등이 또 나왔죠. 풍산도 차트가 좀 많이 망가졌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습니다. 나올 자리에서 나왔어요. 조금 더 길게 보죠. 어떤가. 주봉은 좀 그렇네. 많이 흘러내렸네. 월봉. 그죠? 가격이 많이 싸네요. 근데 이런 주식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얘 역시도 내가 풍산을 추천했던 이유가 여기 지지선, 월봉상이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유한양행이나
바이넥스도 이렇게 똑같죠. 어제 바이넥스가 급등했죠. 바이넥스 오늘은 안 왔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리들이 있다. 지지선이. 그래서 얘가 이거를 찍기 위해서 조만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이제 찍겠죠. 찍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깝죽거리다가 이제 찍고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탄다는 거죠. 이 기울기를 벗어나면서 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월봉상. 그죠? 자, 부동산 실적이 좋고 지지선이 나와 있다. 지지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3일 제약도 이 지지선 때문에 계속 들어가라고 했죠. 이 지지선. 이 지지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장기간에 만든 지지선이에요. 자, 풍산도 아직은 아니다. 월봉상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바로 못 가요. 이렇게 여기서 모일선 찍고 가요. 한 2달 정도 있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풍산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점만 잘 잡으세요. 자, 링크제니시스가 오늘 이유 없는 급등을 했어요. 링크제니시스 시총도 많이 싸졌죠. 시총도 많이 싸졌고요. 자, 이유 없는 급등을 해서 차트가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붙어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완전 역배열로 가던 주식이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이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쭉쭉 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이제는 11월 달까지 어느 정도 이 차트를 여기까지 올려놓으려고 해요.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중심선이 있잖아요. 중심선. 이 중심선에 여기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여기서 올려놓으면 이제 여기서 깝죽깝죽거리면서 이 중심선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랬다가 뾰 하고 이걸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 이거 뚫으면은 굉장히 많이 가요. 뚫었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야 돼요. 이제 올려야 됩니다. 링크제니시스는 이제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12월에 마하완 NPU 기반의 마하완 가속기가 이제 네이버에 납품이 들어가요. 2만 개인가. 거기에 이제 링크제니시스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 전에 우선은 차트를 여기 어디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조금 올려놓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표되면 뭐 한 두 방 정도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링크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싸다. 그렇지만 11월까지, 늦으면 12월 초까지나 중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2달 전에 미리 급등을 한번 시켜서 매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보름 정도는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식은. 급등한 다음에 또 지루하게 손절매들, 단타들 떨기 위해서 보름에서 20일 정도 올릴까 말까. 그래서 좀 받아서, 10월 말부터 또 상승 좀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11월만 돼도 링크제니스가, 야, 이거 갈까 말까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 그때가 7,000원에서 8,000원대야. 그렇죠? 주식은 미리미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 자, 링크제니스, 어쨌든 삼성이란 대기업과 함께 하기 때문에, 12월 달 보고 들어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링크제니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 무상증자를 통해서 전환사채 가격을 덤핑을 하려는 건가는 지금 예측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 속임수면은 또 다시 더 꼬라박아요? 더 꼬라박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애매합니다. 얘네가 이 무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 전에 얼마에서 무상증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무상증자 후에 주가를 바로 막 빠바박 올려준다면 좋은 거죠, 굉장히. 근데 무상증자 후에 주가를 더 떨어뜨린다? 그래서 뭐 3개월, 거의 3개월 후죠.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리피싱을 더 저가의 리피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CP 행사 가격을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추천도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급등은 했어요. 7777, 그죠? 그래서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상승의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상승하면 좋은 거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저는 되게 복잡해요. 얘 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양약품 차트가 굿이죠. 일양약품 차트가 굿이에요. 월봉 저번 달에 월봉 도지 나오면서 이번 달
여기를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차트를 다시 바닥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죠? 다음 주에 더 좋아지겠죠. 쌍바닥 찍고. 어쨌든 이 고점에서 이격이 좀 벌어져야 돼. 많이 벌어질수록 이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이건 버겁죠. 이 이격이 너무 짧죠. 여기까지. 그죠? 이격을 벌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자, 일양약품 다음 주 후반 좀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다음 주 후반에. 자, 일양약품이었습니다. CTC 바이오가 오늘 급등했죠. 얘 같은 경우도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함께 그 조루 치료증을 판매하고 있죠. 약이죠. 얘가 또 바닥에서 좀 꿈틀대요. 쌍바닥이죠. 요거 계속 때려맞고 있어요. 이번에도 때려맞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뚫어서 여기서 깜짝거릴 때가 이제 상승 시그널이에요. CTC 바이오. 그렇죠? 월봉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데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월봉의 꼭다리를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조금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상승하려면 적어도 몇 달을 이렇게 계속 올려야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쭉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나오려면 적어도 한 넉 달은 상승을 시켜야죠. 사실은 크게 가지면. 저는 뭐 그냥 상승을 했습니다. CTC 바이오에서. 싸서 상승했다.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일동제약. 흑표범입니다. 흑표범. 얘 역시도 똑같죠. 지금 봤던 일양약품하고 똑같이, 이격을, 이 고점에서 이격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데, 요번에도 또 한번 상승하면 수렴. 근데 이제 수렴합니다. 수렴할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일당제약,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흑표범. 제가 선택한 흑표범입니다. 흑표범. 일동제약이었습니다. 네, 안정적인 꾸준한 마진, 대웅제약도 한번 보죠. 대웅제약. 그죠? 대웅제약은 이렇게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도지 나왔네. 내일 한번 또 쏠 수도 있는 위치네요. 그죠? 얘는 계속 이제 펌핑질을 하는 거죠. 지금 매출도 좋고 약이 잘 파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가겠네. 내일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 내일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웅제약 월봉 보면은 한번 요번에 전번 고점까지 한번 월봉으로 찍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달에도 다시 양봉으로 바뀝니다, 이거 양봉으로 바뀌어요, 이거. 다시 양봉으로 바뀝니다. 요거 뚫어요, 양봉으로 바뀌면서 요거 뚫는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대웅제약, 우루사. 자, 위더스제약. 대략 한 생산일로 한 7일 정도 거래 정지를 맞았죠. 뭔가 문제가 위생이든 뭐가 생겼겠죠. 그 악재 때문에 지금 빠졌던 거라는 그런 얘기가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는 이유가 뭐죠? 악재가 소멸됐다. 악재가 기사화되면서 소멸됐다. 다음 주에 이거 뚫으면은 좀 재미있겠죠. 얘도 타점이 어디에요? 타점이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거려야 돼. 여기서. 그래서 8,000원 정도, 8,000원 갔다가 뭐 7,900원에다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다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악재가 이제 소멸된 거지. 그죠? 그 전까지 악재가 있었어. 그래서 떨어지고 또 떨어졌는데 이제는 여기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요날 악재가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악재가 해소된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인벤트지랩을 보면 인벤트지랩은 이제 호재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 독일의 이 베링거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한다. 이게 어제 나왔죠. 굉장히 호재죠. 그죠? 근데 이 호재 기사가 뭐예요? 매도의 기사가 된 거죠. 매도. 호재가 이제 반영되면서 아이고 그것 때문이었어 하고 그냥 보십시오. 어제부터 쭉쭉 빠지죠. 그죠? 어제부터 쭉쭉 빠지죠.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빠지겠죠. 근데 얘도 뭐 여기 얼추 여기 지지선이 보이네. 그죠? 여기 지지선을 지킬 수도 있겠네.
어쨌든 월요일이나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지면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긴데,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긴데,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그죠? 근데 어쨌든 물량이 좀 소화해야 되죠. 지금 또 상장하죠. 12가.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네. 12 때문에. 그죠? 어쨌든 얘는 여기서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고가가 뚫고 그 다음날 호재 기사가 나오면서 아이고 이거였어 하고 쭉 빠지는 거고. 그 대신 위덕스 제약은 여기에 있다가 악재가 나오면서 더 올리죠. 조금씩. 왜 올리겠어요? 아, 그것 때문에 빠졌었구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떨어지거나 올렸을 때 기사만 나오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것 때문에 빠졌구나. 근데 그거를 먼저 아는 사람은 돈을 벌어. 기사가 이 시점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먼저 안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사람은 계속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주가가 올라가던 거는 떨어지고 기사가 여기서 나오면 그죠? 내려가던 거는 여기서 기사가 나오면 올라가죠. 대체로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주식들이. 근데 이 먼저 기사를 아는 사람은 먼저 여기서 이제 나쁜 기사가 나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테고 또 여기서 산 사람은 호재 기사 나올 때 다 팔겠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 근데 나중에 하는 사람, 이 기사가 발생되고 이렇게 나중에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나중에 알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구나만 외치는 거야.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올라갔구나. 그래서 너가 떨어졌구나 하고 이제 고개만 끄덕이는 거야. 그랬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사를 아는 게 돈이에요. 그죠?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정보의 이런 빨리 알고 늦게 알고에 따른 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얼리 어댑터, 먼저 아는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반발짝이나 한 발짝 빨리 움직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못 법니다. 절대 못 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쨌든지 간에 주식들이 보시면 뭐 유한양이 뭐 3일제약 이런 것들 그죠? 계속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2달 정도 되다 보고 뭐 링크제니스나 이런 것들 배용제약도 월요일날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흑표범 뭐 그러한 이제 제규어 흑표범 같은 일동제약 일양약품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위더스 제약은 뭐 시간에 따라서 언젠가 먹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후원이 있고 없고 간에 저는 열심히 하겠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나중에 후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인벤트리 랩도 보시면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 이 정도 구간 정도 수익밖에 안 나죠 대체로 막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정도 먹고는 후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후원 받긴 힘들다는 게 느껴지죠. 물론 다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일 제약도 거의 요만큼 올랐어요. 요만큼. 그래서 후원이 안 나오겠죠. 네, 하여튼 오늘까지 이렇게 방송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가 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